너, 너 지금 이 사진 뭐라고 속 했어? 아줌마가 살아있다고. 이 사진 너 지금 속 뭐라고 했어? 아줌마가 이 사진 속 아줌마가 살아있다고? 네, 이 사진 속 우리 아줌마가 옆집 살아있다고. 반찬 가게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줌마라니까요. 이 사진 속 아줌마가 아저씨, 왜 남의 사진 이 가지고 사진 속 그래요? 엄마가 살아있다고. 어디야? 그 집 어디냐고. 당장 말해. 8년 전 제 손으로 아내의 빈 관을 묻었습니다. 대기업의 농간에 회사는 공중분해되고 절망한 아내가 바다에 몸을 던졌다는 경찰의 말에 전 제 영혼까지 같이 묻어버렸죠. 그렇게 8년을 지옥 같은 도끼로 버텨서 이제야 세상이 우러러보는 명인 가구의 주인이 됐는데 오늘 아내의 텅 빈 납골당에서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살아있답니다. 8년 동안 죽은 척 숨어서 이름도 없이 시장통 구석에서 반찬을 팔며 살고 있었답니다. 도대체 왜 남편에게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속이고 8년이나 숨어 살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물의 정체는 또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8년 전 죽은 아내를 납골당해서 다시 만난 남편의 처절한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내 가족을 짓밟은 자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끝을 보여드리죠.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울릉도 호박엿보다 더 끈질기고 질척거리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다 끝났다 싶을 때 다시 시작되고 다 잊었다 싶을 때 가슴팍을 후벼파며 찾아오니까요. 8년입니다. 내 손으로 은이 옷가지며 신발이며 하나하나 불태우면서 제 가슴속에 화인처럼 박아넣은 세월이 벌써 8년이에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삭막한 공기가 감도는 납골당 3층,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구석자리, 찬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어딘가에서 향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어요. 저는 유령처럼 은희의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위로 뽀얗게 내려앉은 먼지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는데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은희의 환한 미소가 먼지 너머로 조금씩 드러났어요. 은희야. 속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 이제 내 이름 부끄럽지 않게 다시 일어섰다. 사람들이 나보고 명인이래. 장인이래. 근데 이 나무 냄새 가득한 갤러리에 너 하나가 없어서 내 마음은 아직도 저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어.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으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작은 손이 제 바지가랑이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돌아보니 9살쯤 됐을까요? 까만 머리를 단발로 자른 눈매가 아주 날카롭고 또랑또랑한 여자아이가 제 아내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작은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이 아줌마. 아저씨랑 무슨 사이예요? 우리 옆집 은희 반찬 아줌마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제도 나한테 멸치볶음 챙겨주는데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이 사진 속 아줌마처럼 환하게 웃어주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귓가에 삐 하는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세상이 핑 돌면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지금 이 꼬마가 뭐라 그러는 거야? 은희가 살아있다고? 8년 전에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한 그 운동화는 뭐고 내가 뿌린 그 죄는 다 뭐란 말인가? 제 눈동자가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걸 간신히 납골당 벽을 짚고 버텼죠.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으스러지게 움켜쥐었습니다. 꼬마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이 아줌마가 살아있다고? 어디 사는데?
그 집이 어디야? 제 목소리는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포효처럼 갈라지고 찢어진 목소리가 납골당의 정적을 깨뜨렸죠. 아이는 제 기세에 놀랐는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 아저씨 왜 이래요? 무섭게. 저기 언덕 너머 달동네. 파란 대문 옆집이라니까요. 아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제가 8년 전 모든 걸 잃고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그 지긋지긋한 빈민가 쪽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것처럼 8년 동안 멈췄던 시계 태엽이 거칠게 감기며 제 온몸을 뒤흔들었죠. 저는 아이의 손을 낚아채듯 잡고 주차장으로 뛰었습니다. 제 최고급 세단에 아이를 태우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 문고리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죠. 핸들을 잡은 손등엔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고 엑셀을 밟는 발끝엔 감각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만약에 그 아이 말이 맞다면. 은희야, 너 왜 그랬어? 나를 왜 이렇게 지옥 속에서 살게 한 거야? 달동네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을 지나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언덕길.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 입구에 차를 버려두다시피 하고 저는 아이를 따라 뛰었습니다. 폐부를 찌르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목구멍으로 넘어왔지만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아플 틈이 없었죠. 골목 끝 페인트가 다 벗겨진 회색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집 담벼락 너머로 고소한 기름 냄새와 짭조름한 간장 냄새가 흘러나오더군요. 그리고 담벼락 사이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 8년 동안 꿈속에서만 오직 환청으로만 들었던 그 낮은 숨소리 같은 목소리가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윤희야, 왜 이렇게 늦었어? 아줌마가 기다렸잖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대못이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8년의 세월이 그 모진 고통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대문을 밀었습니다. 끼익하고 비명을 지르며 열리는 문틈 사이로 앞치마를 두른 채 반찬통을 씻고 있던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척해진 어깨, 거칠어진 손마디. 하지만 저 뒷모습은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내 아내 은이었습니다. 제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 한참을 꺽꺽거리다 겨우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은희야, 서은이, 너 정말, 너니? 제 부름에 여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는 그 눈동자 속에서 저는 무너져 내리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참 무심한 게 세월이라더니 내 가슴은 아직도 8년 전 그 불길 속에 갇혀 있는데 세상은 참 평온하게도 흘러갔더군요. 8년. 그 시간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빼앗기고 사랑하는 아내를 바다에 던져야 했던 잔인한 형벌의 시간이었죠. 태석 씨, 제발 그만해.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 그래. 은희가 제 팔을 붙잡으며 울먹이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때 저는 미쳐 있었거든요. 한성건설 구만석,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작자가 제 공방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짜맞춤 설계도를 헐값에 내놓으라고 협박할 때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게 장인의 자존심인 줄 알았고 그게 내 가족을 지키는 길인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구만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놈은 제 자존심을 꺾기 위해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건드렸죠. 바로 은희였습니다. 8년 전 그 여름날
공방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 잿더미가 된 나무들 사이로 보인 건 타버린 가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아내의 눈동자, 그리고 구만석의 비서가 내미는 새까만 명함 한 장이었어요. 회장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다음엔 공방이 아니라 사모님 인생에 불이 날 겁니다. 그 비릿한 웃음. 그날 이후 은희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자다가도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벽장 속에 숨어 나오질 않았죠. 저는 무력했습니다. 법은 멀었고 구만석의 돈줄은 제 목을 조여왔으니까요. 결국 아내가 선택한 건 죽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음을 가장한 도망이었겠죠. 제가 지방 출장을 떠나 있던 그 운명의 사흘. 그 짧은 틈을 구만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도 공방도 풍비박산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달려왔지만 제가 마주한 건 연기만자욱한 잿더미와 차가운 바닷가에 덩그러니 놓인 은희의 신발 한 짝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극단적 선택이라고 결론지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기 싫었다는 게 맞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확신이 들 때 그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심장이 도련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뻥 뚫려서 그 사이로 칼바람이 불어대는 것처럼 저는 그게 진짜 지옥이더라고요. 그렇게 8년을 살았습니다. 은희를 잃은 그 바닷가 모래사장 위를 매일 밤 걷는 기분으로 저는 도끼를 품고 나무를 깎았습니다. 구만석이 비웃으며 가져간 그 기술보다 수만 배는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내겠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놈의 발밑에 내 이름을 새겨넣겠다고 다짐하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은 살로 덮일 때까지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8년 전 죽은 줄만 알았던 은희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은희는 제가 알던 그 은희가 아니었습니다. 그 곱던 손은 반찬을 만드느라 퉁퉁 부어 있었고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은 거친 달동네 바람에 푸석해져 있었죠. 저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에는 반가움보다 공포와 미안함이 가득 차서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태석 씨, 왜 왔어? 그냥 죽은 사람으로 잊어주지. 왜 여길 찾아왔어? 아내가 제 가슴을 치며 오열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여인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무너질 뿐이었죠. 8년 동안 쌓아온 제 성공이, 그 화려한 명인이라는 타이틀이 이 초라한 반찬 가게 안에서 얼마나 부질없게 느껴지던지.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은희가 왜 8년이나 숨어 살아야 했는지, 구만석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차례였습니다. 8년 전처럼 힘없이 소중한 걸 뺏기는 그런 무력한 남편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했죠. 이제 걱정 마, 은희야. 8년 동안 혼자 견뎌온 그 시간들, 이제부터는 내가 함께 할게. 다신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습니다. 8년 전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무력한 남자가 아니라 이제는 은희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반찬 가게의 비릿한 냄새와 은희의 부르튼 손마디가 자꾸만 제 눈앞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복수로 갚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치유하는 거라고. 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은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8년 만에 마주한 아내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채 그의 앞에 서 있었어요. 부르튼 손,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깊어진 눈가의 주름. 은희는 더 이상 태석이 기억하는 그 환한 미소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은희야, 천천히 얘기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혼자 이렇게 숨어 살아야 했어? 태석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은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8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8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태석이 지방 출장을 간 사흘, 구만석의 부하들이 공방에 불을 질렀고 집까지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은희의 목을 조이며 말했어요. 다음은 남편 차례라고, 기술을 내놓지 않으면 태석의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겠다고요. 은희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태석은 더 이상 구만석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을 거라고요. 남편의 고집스러운 장인 정신을 아는 은희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태석은 절대 기술을 넘기지 않을 것이고 결국 둘 다 파멸할 거라는 걸 알았죠. 은희는 자신의 신발을 바닷가에 두고 여관 주인에게 거짓 유서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이름을 바꿔 이 달동네로 숨어들었어요. 처음 몇 달은 태석의 소식을 몰래 알아보며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폐인처럼 공방 잔해를 헤매고 다닌다는 소식에 은희는 자신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석 달쯤 지나 태석이 강원도 산골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한목공예 잡지에서 명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장인의 작품을 봤어요. 그 정교한 짜맞춤 기법은 태석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잡지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통곡했죠. 남편이 다시 일어서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성공하는 기사를 볼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으려고 했어요. 은희는 태석을 지켜보며 혼자 살았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열어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고 외로울 때마다 남편의 기사를 스크랩했어요. 태석의 작품이 해외 경매에서 낙찰됐다는 소식, 세계적 갤러리에 초청받았다는 기사, 그 모든 걸 몰래 지켜보며 은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태석이 자신을 원망하며 등을 돌리는 꿈, 재혼해서 행복해하는 꿈. 그럴 때마다 은희는 벽에 기대 앉아 새벽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죽은 사람이고 태석의 기억 속에서도 죽어야 한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옆집에 윤희네 가족이 이사 왔습니다. 아빠 없이 할머니와 사는 8살 소녀였어요. 은희는 윤희에게서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딸의 모습을 봤습니다. 윤희에게 반찬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며 은희는 조금씩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윤희가 없었다면 전 진짜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윤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윤희가 납골당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윤희가 어느 날 은희의 사진과 똑같은 여자 사진을 납골당에서 봤다고 말했을 때 은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필 그 사진 앞에서 통곡하던 남자가 태석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은희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윤희한테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 아이가 당신을 여기로 데려올 줄은. 은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태석은 은희를 끌어안았어요. 바보야, 은희야. 넌 날 살리려고 죽었다지만 난 너 없이 8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어. 우린 둘 다 바보였던 거야. 태석의 품에 안겨 오열하면서도 은희는 두려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다시 태석이 위험에 처하는 건 아닐까? 구만석이 또다시 그들을 노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태석의 따뜻한 손길이 등을 쓰다듬을 때 은희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 함께 견딜 수 있겠구나 하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반찬가게 형광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8년의 시간을 천천히 풀어내고 있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서로를 향한 사랑은 단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었다는 걸 그들은 비로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은 은희의 단칸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낡은 이불 냄새와 곰팡이 핀 벽지, 그리고 부엌 한쪽에 쌓여있는 반찬통들. 이곳이 8년 동안 은희가 살아온 세상이었어요. 태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문 밖에서 윤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학교 가방을 맨 윤희가 은희의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문을 열자 윤희는 어제 그 양복 입은 아저씨가 은희 아줌마네 집에 있는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윤희는 태석의 고급 정장과 손목시계를 신기한 듯 바라보다가 아줌마, 이 아저씨 진짜 아줌마 남편 맞아요? 근데 왜 같이 안 살았어요? 윤희야, 그건. 은희가 당황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태석은 윤희 옆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윤희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윤희가 아니었다면 은희를 영영 찾지 못했을 거라고요. 윤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 이제 은희 아줌마랑 같이 살 거예요? 응, 그렇게 하고 싶어. 이제 아저씨랑 큰 집 가서 살라고. 여기는 너무 추워서 겨울마다 은희 아줌마 기침하는 소리 다 들렸다고요. 태석은 윤희의 말에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가 고개를 돌렸지만 태석은 은희의 어깨가 떨리는 걸 봤어요. 윤희를 학교에 보낸 후 태석은 이 달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은희의 반찬가게 옆 청춘 슈퍼에 들어서자 60대쯤 된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머니는 태석을 안쪽 의자에 앉히더니 보리차를 따라주며 은희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니 말로는 은희가 8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말도 별로 안 하고 유령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윤희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윤희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아원에 가야 할 처지였는데 은희가 보호자를 자청하며 윤희를 맡았답니다. 법적으로는 위탁모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엄마처럼 윤희를 키웠다고 해요. 할머니는 윤희 급식비를 은희가 몰래 내줬던 일, 윤희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했던 일, 윤희 생일마다 작은 케이크를 만들어줬던 일을 들려줬습니다. 은희가 윤희한테 해준 게 얼마인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하지만 은희는 절대 표를 안 낸다고 했어요. 그냥 조용히 물 흐르듯이 도와주더라고요. 태석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은희는 혼자 숨어 지내면서도 누군가를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슈퍼를 나와 골목을 걷다가 태석은 작은 교회 앞에 섰습니다. 푸른 언덕 교회라는 간판이 달린 낡은 건물.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자 젊은 목사님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태석이 서은이를 아느냐고 묻자 목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은 은희를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김치며 반찬을 교회에 가져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신방할 때 쓴다고요. 교회 청소를 도맡아 하고 새벽 기도회마다 빠지지 않으며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은 은희에게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남을 도우려고 하시냐고요. 그랬더니 은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자신은 이미 받을 사랑을 다 받은 사람이라서 이제 남은 인생은 남을 위해 쓰고 싶다고요. 태석은 목이 메었습니다. 은희는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면서도 끝까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가 되어 태석은 은희의 반찬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은희는 멸치볶음을 만들고 있었어요. 태석은 은희의 뒤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8년 동안 정말 혼자였냐고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가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태석 생각이 있었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태석은 은희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은희의 어깨가 떨렸어요. 태석은 자신이 은희를 잃고 미친 듯이 일만 하며 복수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성공만 좇았다고요. 그런데 은희는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겨졌는데도 남을 돌보며 살았다고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태석은 미안하다고, 자신이 너무 무능해서 은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더 강했다면, 더 똑똑했다면 은희는 이런 고생을 안 했을 거라고요. 은희가 돌아서서 태석의 뺨을 감쌌습니다. 아니라고, 태석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둘 다 최선을 다한 거라고, 그리고 자신은 이 8년이 전부 불행했던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희를 만났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윤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은희가 차려준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김치찌개와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소박한 상이었지만 태석은 이렇게 따뜻한 밥상이 처음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윤희가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응. 은희 아줌마랑 같이 살고 싶은데 괜찮겠니? 좋아요. 근데요. 윤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저씨가 아줌마 데리고 가면 나는 어떡해요? 나 혼자 남으면 누가 챙겨줘요? 은희가 윤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윤희야, 아줌마가 어디 가겠어? 너 버리고 갈 리 없잖아. 진짜요? 진짜야. 태석은 그 말을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은희만 구하는 게 아니라 윤희도 함께 데려가야겠다고요. 이 아이가 있었기에 은희가 8년을 버틸 수 있었다면 윤희는 이미 그들의 가족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 윤희를 재운 후 태석은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혼자가 아니라 윤희도 데리고 우리 셋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빛이 섞여 있었어요. 태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희의 단칸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8년 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탑이 은희가 혼자 견뎌낸 이 좁은 방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에 난 금간 자국을 바라보며 태석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은희를 잃은 분노로 나무를 깎았고 그 분노가 명인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냈다고요. 하지만 은희는 무엇으로 이 긴 세월을 버텼을까요? 분노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오직 사랑만으로 8년을 살아낸 이 여자를 태석은 이제야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은희가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석은 조용히 일어나 은희를 지켜봤습니다. 은희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고 멸치를 손질하고 시금치를 다듬었어요. 그 익숙한 손놀림 하나하나가 8년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다가가 은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희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태석은 은희의 손에서 칼을 빼앗고 그 거친 손등을 들여다봤습니다. 붉게 튼 손마디, 칼에 베인 자국, 뜨거운 기름에 데인 흔적들. 이 손이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반찬을 만들어 왔을까요? 태석은 은희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은희의 몸이 굳었어요. 8년 만에 느끼는 남편의 온기에 은희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자신이 울면 태석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아침 7시
윤희가 은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학교 가기 전 아침밥을 먹으러 온 거예요. 윤희는 매일 이렇게 은인의 집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은희가 차린 소박한 밥상이지만 윤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식탁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윤희는 태석 아저씨가 식탁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신기해했어요. 윤희는 태석의 정장 차림과 반듯한 자세가 낯설었지만 은희 아줌마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큼은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은희가 밥을 퍼주며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수업이 있냐고요? 윤희는 미술 시간이 있다고 가족 그림을 그리는 숙제가 있다고 대답했어요. 은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윤희에게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누군지도 몰라요. 엄마는 윤희가 3살 때 떠났습니다. 그래서 윤희는 늘 가족 그림을 그릴 때 은희 아줌마와 할머니를 그렸어요. 하지만 이제 할머니도 없었습니다. 태석이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누구를 그릴 거냐고요? 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은희 아줌마랑 태석 아저씨를 그릴 거라고요. 그게 이제 자기 가족 같다고요. 은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태석은 윤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진짜 가족이 되면 어떻겠냐고, 3사람이 함께 살면 어떻겠냐고요. 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냐고, 정말로 함께 살 수 있냐고 되물었어요. 태석이 고개를 끄덕이자 윤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윤희는 자기 같은 애를 키우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할머니가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태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자신이 짐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석은 윤희의 2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아저씨가 윤희 대학 갈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다 책임질 거라고요. 윤희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은희가 윤희를 끌어안았고 태석도 2사람을 감쌌습니다. 좁은 부엌 식탁 앞에서 3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밥을 다 먹고 윤희를 학교에 보낸 후 태석은 은희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태석은 은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냐고, 윤희까지 데리고 새 출발을 한다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냐고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삶의 이유였다고, 윤희가 없었다면 진작에 무너졌을 거라고 말했어요. 윤희를 키우면서 은희는 깨달았답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크다는 걸요. 자신이 태석에게 받은 사랑을 윤희에게 나눠주며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요. 태석은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8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는 예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은희는 달랐습니다. 고통을 견디고 누군가를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태석은 은희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구만석이었어요. 8년 전 은희를 이렇게 만든 그 인간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태석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구만석이 은희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위협할까요? 또다시 그들의 삶을 파괴하려 들까요? 태석은 생각했습니다. 은희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8년 전처럼 무력하게 당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에게는 이제 힘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쌓아 올린 명성과 재산으로 은희와 윤희를 보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중요했습니다. 구만석과 맞서되 은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방법이요.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은희와 윤희를 데리고 구만석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또다시 은희를 숨어 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이미 8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떳떳하게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은희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두렵다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서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태석과 윤희가 있으니 어떤 두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태석은 결심했습니다. 복수도 도망도 아닌 제3의 길을 찾아야겠다고요. 구만석으로부터 은희를 지키되 은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방법. 법과 정의로 구만석에게 맞서되 자신의 손은 더럽히지 않는 방법. 그 길이 무엇인지 아직은 몰랐지만 태석은 반드시 찾아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태석은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자신의 갤러리에 가보자고. 그곳을 보면 은희가 새 삶을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태석은 알았습니다. 은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구만석이라는 과거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거요. 하지만 그 방법이 복수가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은희가 8년 동안 지켜온 그 순수함을 태석은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윤희가 돌아왔습니다. 윤희는 학교에서 그린 가족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은희 아줌마, 태석 아저씨, 그리고 윤희. 그림 위에는 크레파스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 가족. 태석은 그림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린 이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주겠다고요. 구만석의 그림자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넘어서서 진짜 가족이 되겠다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방에서 나란히 누웠어요. 윤희는 은희와 태석 사이에 끼어 행복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태석은 윤희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겨울달은 차가웠지만 방 안은 따뜻했어요. 8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구만석과 마주해야 한다는 거요. 그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은 은희와 윤희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은희는 8년 만에 달동네를 벗어나는 거였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화려한 빌딩들, 깔끔한 도로, 잘 차려입은 사람들. 은희가 8년 동안 잊고 살았던 세상이었어요. 윤희는 신기한 듯 차창에 얼굴을 붙이고 밖을 구경했습니다. 윤희에게도 이 풍경은 낯설었어요. 태어나서 달동네 밖을 나온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은희는 윤희의 들뜬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태석의 차가 멈춘 곳은 청담동 한복판이었습니다. 유리와 목재가 조화를 이룬 세련된 건물이 눈앞에 서 있었어요. 건물 정면에는 우아한 서체로 명인 가구 갤러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희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이것이 태석이 8년 동안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건물로 들어서자 은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넓은 갤러리 공간에 태석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테이블, 의자, 서랍장, 침대. 하나하나가 예술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린 디자인, 못 하나 쓰지 않은 정교한 짜맞춤 기법. 은희는 8년 전 태석이 작은 공방에서 만들던 가구들을 떠올렸어요. 그때 태석의 가구는 투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손때 묻은 나무 냄새가 났고
태석의 땀방울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작품들은 달랐습니다. 세련되고 완벽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은희는 알았습니다. 태석이 이 가구들을 만들 때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아팠을지를요. 윤희는 갤러리를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커다란 호두나무 테이블을 만지고 흔들의자에 앉아보고 서랍을 여닫아보며 감탄했어요. 윤희에게는 이 모든 게 동화 속 세상 같았습니다. 태석이 은희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2층은 태석의 작업실이었어요. 각종 연장들이 정돈되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작업 중인 의자 프레임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나무 가루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은희는 작업대 위에 놓인 대패를 집어들었어요. 손잡이가 닳아 반질반질했습니다. 은희는 8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공방에서 태석이 밤늦게까지 나무를 깎던 모습, 은희가 따뜻한 차를 내밀면 태석은 잠시 손을 멈추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은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언젠가 큰 갤러리를 만들어서 은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남편이 되겠다고요. 이제 태석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태석은 혼자서 은희를 잃은 분노를 연료 삼아 이 모든 걸 이뤄냈습니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석이 은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작업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나무 가루를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나무 냄새가 두 사람을 8년 전으로 데려가는 것 같았어요. 태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 갤러리를 함께 운영하자고. 은희가 옆에 있어주면 자신은 더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1층으로 내려오자 윤희가 한 가구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작은 아동용 책상이었어요. 은행나무로 만든 책상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디자인되어 있었고 서랍에는 연필 홈이 파여 있었습니다. 윤희가 책상을 쓰다듬으며 태석을 돌아봤습니다. 태석은 윤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건 가격표가 없다고. 아저씨가 윤희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줄 거라고요. 윤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석을 바라봤습니다. 진짜냐고, 거짓말 아니냐고 물었어요. 태석은 약속했습니다. 윤희방 크기를 재서 딱 맞는 책상을 만들어주겠다고, 윤희 이름도 새겨주겠다고요. 윤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은희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줌마 봤냐고. 아저씨가 자기한테 책상을 만들어준다고요. 은희는 윤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태석을 바라봤어요. 태석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순간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갤러리 입구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태석의 비서였어요. 비서는 태석에게 급한 전화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구만석 건설의 실무진에서 연락이 왔다고, 대형 프로젝트 가구 납품건으로 미팅 제안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태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구만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은희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어요. 윤희는 두 사람의 변화를 눈치채고 조용해졌습니다. 태석은 비서에게 거절하라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구만석을 피해 숨어 사는 것이 답일까요? 아니면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까요? 하지만 은희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은희가 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다고.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은희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결심했습니다. 구만석과의 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요.
은희와 윤희를 지키면서도 과거를 청산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 태석은 아직 몰랐습니다. 갤러리를 나서며 은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름다운 건물, 태석의 성공, 그리고 그 안에 담긴 8년의 고통. 은희는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혼자 짊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요.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윤희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은희는 태석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핸들을 쥔 채 앞만 바라봤어요. 구만석이라는 이름이 다시 그들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8년 전처럼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태석은 은희와 윤희를 지킬 힘이 있었고, 은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었어요. 윤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뭔가 도울 수 있을까요? 아줌마 아저씨를 지킬 수 있을까요? 차는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집으로,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곳으로요. 태석은 백미러로 은희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이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구만석과 맞서는 것도, 과거와 싸우는 것도 모두 이 두 사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8년 전 무력했던 남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 태석에게는 지킬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복수가 아닌 보호로,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태석은 이 싸움을 끝내고 싶었어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태석은 앞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다고요. 갤러리를 나온 후 태석은 은희와 윤희를 한남동의 한 주택가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2층 단독주택이었어요. 담쟁이 넝쿨이 벽을 타고 올라가 있었고, 작은 정원에는 목련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은희가 8년 동안 살았던 달동네 단칸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태석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따뜻한 나무 향기로 가득했어요. 거실에는 태석이 직접 만든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큰 창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입을 떡 벌린 채 집안을 둘러봤어요. 이런 집은 TV에서만 봤던 곳이었으니까요. 태석이 2층을 보여줬습니다. 안방이 하나, 그리고 작은 방 2개가 있었어요. 태석은 작은 방 하나를 가리키며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윤희 방이라고, 여기서 공부하고 자면 된다고요. 윤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새 침대와 책장이 놓여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정원의 목련나무가 보였습니다. 윤희는 침대에 폴짝 뛰어올라 이불을 만져봤어요. 폭신하고 따뜻했습니다. 윤희는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은희는 복도에 서서 윤희를 지켜봤습니다. 저 아이가 이제 제대로 된 방에서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은희는 지난 3년 동안 윤희에게 해줄 수 있었던 게 너무 적다고 늘 미안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자게 하고, 낡은 옷을 입히고, 변변한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했으니까요. 태석이 은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안방을 보여줬어요. 넓은 침실에는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드레스룸이 있었습니다. 은희는 드레스룸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태석이 말했습니다. 은희가 좋아하는 옷을 사서 채우자고, 8년 동안 입지 못했던 예쁜 옷들을 입으라고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게 필요 없다고 달동네에서 입던 옷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태석은 알았습니다. 은희가 거부하는 이유가 옷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요. 은희는 아직도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웃는 것이 두려운 거였습니다. 태석은 은희의 손을 잡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은희가 8년 동안 유령처럼 산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이제는 살아도 된다고요. 떳떳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은희는 태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태석은 은희를 꼭 안고 등을 쓰다듬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태석이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피자와 치킨, 그리고 떡볶이. 윤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윤희는 피자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이게 천국이라고 말했어요. 은희는 윤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좋아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혹시 이 행복이 다시 사라지는 건 아닐까? 구만석이 나타나서 모든 걸 빼앗아가는 건 아닐까? 태석은 은희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집은 구만석도 모르는 곳이라고, 태석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찾을 수 없다고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윤희를 재운 후 태석과 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석이 은희에게 물었습니다. 구만석이 정말 두렵냐고, 만약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은희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두렵다고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고요. 8년 동안 충분히 숨어 살았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태석이나 윤희가 다치는 건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태석은 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지켜줄 거라고, 8년 전처럼 무력하게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태석에게는 이제 힘이 있었습니다. 재산도, 인맥도, 명성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은희와 윤희를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은 은희와 윤희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를 구웠어요. 윤희는 태석이 만든 아침을 먹으며 신기해했습니다. 아저씨도 요리를 할 줄 안다고, 멋있다고 말했어요. 은희는 태석이 부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8년 전 태석은 요리를 전혀 못했어요. 항상 은희가 밥을 차려줬죠. 하지만 지금 태석은 혼자 살면서 모든 걸 배운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태석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가슴이 아팠어요. 아침을 먹고 윤희를 새 학교에 전학시키기 위해 교육청에 갔습니다. 태석이 모든 서류를 준비했어요. 윤희의 법적 보호자를 은희에서 태석과 은희 공동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밟았습니다. 윤희는 이제 법적으로도 그들의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면서 윤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 성도 바뀌냐고, 태석 아저씨 성을 쓸 수 있냐고요. 태석은 윤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윤희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말했어요. 윤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성도 좋다고,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저씨와 아줌마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어요. 아직은 부끄러워서 못 부르겠지만
언젠가는 용기를 내서 부를 거라고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희가 자신을 엄마라고 생각해 준다는 게 감사했어요. 은희는 윤희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윤희가 준비되면 그때 부르라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구만석 건설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고, 이번에는 구만석 회장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답니다. 태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희가 태석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구만석이냐고 물었어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는 순간 몸이 굳었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태석에게 말했어요. 만나보라고, 이제 도망칠 필요 없다고요. 태석은 은희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은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라고, 태석이 옆에 있으니 견딜 수 있다고요. 8년 동안 구만석의 그림자에 갇혀 살았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석은 은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구만석을 만나겠다고, 하지만 은희와 윤희는 절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요. 이번에는 8년 전과 달랐습니다. 태석에게는 은희를 지킬 힘이 있었으니까요. 차는 한남동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곳으로요. 태석은 핸들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구만석과의 만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습니다.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했어요.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태석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고요. 윤희는 뒷좌석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엄마 아빠가 걱정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집, 하지만 동시에 과거와 마주해야 하는 곳. 8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태석은 구만석을 만나러 갔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재계 인사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습니다. 태석은 정장을 차려입고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 안내를 받아 안쪽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만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8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60대 중반의 구만석은 여전히 기름진 머리를 뒤로 넘기고 있었고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년 전보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빛도 날카로워진 것 같았어요. 구만석이 태석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손을 내밀며 반갑다고 말했어요. 명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태석을 만나 영광이라고, 8년 전 일은 다 잊자고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태석은 구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악수하는 동안 태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손이 8년 전 은희를 위협하라고 명령한 손이었습니다. 이 입이 자신의 공방을 불태우라고 지시한 입이었어요. 태석은 감정을 눌렀습니다. 표정 관리를 했어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고 전체 요리를 내왔어요. 구만석은 여유롭게 와인을 음미하며 태석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갤러리는 잘 되고 있는지, 해외 전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물었어요. 태석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구만석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강남에 짓고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이야기였어요. 5천억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는데 그 건물의 모든 가구를 태석에게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100억 원.
태석의 갤러리가 몇 년치 매출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거액이었어요. 태석은 구만석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구만석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8년 전 일은 자신도 후회한다고, 당시에는 사업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태석이 명인이 됐으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태석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구만석의 말 중 진실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도 태석을 이용하려는 거였습니다. 8년 전처럼 기술을 뺏으려는 건 아니지만 명인이라는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건물 가치를 올리려는 속셈이었죠. 태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8년 전 일을 정말 후회하냐고, 자신의 공방을 불태운 것도, 아내를 위협한 것도 모두 후회하냐고요. 구만석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회복하며 웃었어요. 그때는 사업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태석이 성공했으니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었다고 뻔뻔하게 말했어요. 태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은희가 8년 동안 숨어 살면서 겪은 고통이, 태석이 8년 동안 홀로 견뎌낸 외로움이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저 사업상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안 됐어요. 은희와 윤희를 생각했습니다. 냉정해야 했어요. 태석이 말했습니다. 제안은 매력적이지만 고민이 필요하다고,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구만석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했어요. 다음 주에 있을 파티에 태석을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라며 태석의 인맥을 넓힐 좋은 기회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부인도 함께 오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인이라니, 구만석이 은희를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교적 제안일까요? 태석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사람들 많은 자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자신만 참석하겠다고 말했어요. 구만석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태석만이라도 오라고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석은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태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에 긴장이 풀리며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구만석과의 만남은 예상보다 힘들었어요. 저 위선적인 미소를, 저 뻔뻔한 말들을 참아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구만석은 은희가 살아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만약 알았다면 저렇게 여유로울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구만석은 은희가 정말 죽었다고 믿고 있는 거였어요.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태석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희가 현관에서 태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석의 얼굴을 보자마자 은희는 알았습니다. 힘들었다는 걸요. 은희가 태석을 안았습니다. 태석은 은희의 품에서 긴장을 풀었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구만석의 제안, 파티 초대, 그리고 구만석이 은희의 생존을 모르는 것 같다는 판단까지. 은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태석은 구만석의 제안을 받아들일 거냐고요.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지만 구만석과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저 사람과 다시 엮이는 순간 8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태석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자신은 태석의 결정을 믿는다고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그건 우리 세 사람의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태석은 은희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태석은 서재에서 고민했습니다.
구만석의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만석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어요. 거절당하면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또다시 구만석에게 종속되는 거였어요. 태석은 제3의 길을 생각했습니다. 구만석을 이용하는 거예요. 파티에 참석해서 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그들과 인맥을 쌓은 후 구만석의 제안은 거절하는 겁니다. 구만석이 화를 내더라도 이미 다른 인맥을 확보했다면 두렵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구만석을 자극할 수 있었어요. 혹시라도 은희의 생존이 들통나면 구만석은 또다시 은희를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태석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티에 참석하되 은희와 윤희는 절대 노출시키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구만석의 제안은 정중하게 거절하겠다고 다짐했어요. 8년 전처럼 구만석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요. 은희에게 계획을 말했습니다. 은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태석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조심하라고 구만석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태석은 약속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겠다고, 은희와 윤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파티 당일 태석은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어요. 은희가 현관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태석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조심하라고 속삭였어요. 태석은 은희에게 키스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파티 장소로 향하는 길, 태석은 긴장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에는 8년 전처럼 당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차는 구만석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태석에게는 은희가 있었고 윤희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지킬 힘이 있었습니다. 태석은 핸들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구만석에게 보여주겠다고요. 자신은 더 이상 8년 전 그 무력한 장인이 아니라는 걸요. 태석은 초대장을 받자마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봉투는 지나치게 고급스러웠고 이름은 지나치게 반듯했죠. 구만석.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손끝이 먼저 굳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저택에서 작은 파티를 연다는 내용이었어요. 재계 인사들끼리 가볍게 얼굴 트는 자리라며 태석을 꼭 보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는 말이 없었어요. 초대장을 읽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초대장을 한 번 더 접어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어두기만 했습니다. 안 가도 돼요. 은희가 먼저 말했어요. 태석은 그 말이 고맙기도 더 무겁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가야 할 것 같아. 태석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제 도망만 치는 입장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거든요. 명인이란 이름이 붙은 이상 언젠가는 다시 마주칠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파티 당일 태석은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 말고 잠깐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은희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윤희는 소파에 앉아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장면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어요. 금방 올게. 태석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구만석의 저택은 생각보다 더 컸어요. 철문을 지나 긴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자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진 3층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홀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서로 웃으며 명함을 주고받는 풍경. 태석은 몇몇 얼굴을 알아봤어요. 뉴스에서, 잡지에서 보던 사람들이었죠. 구만석은 태석을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반갑게. 오랜만이네.
그 한마디에 태석은 속으로 숨을 삼켰어요. 오랜만이라는 말이 나올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구만석은 태석을 사람들 앞으로 데려가 세계적인 목공의 명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보였고 태석은 자동처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여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구만석의 부인 최진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고 눈빛이 생각보다 맑았어요. 태석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었습니다. 이 파티가 단순한 초대인지 아니면 다시 시작되는 신호인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발을 한 발 들여놓았다는 것만은요. 태석은 파티장을 벗어나자마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구만석은 끝내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이 싸움은 지방까지 따라올 거라는 걸요. 최진희가 건넨 서류를 펼친 순간 태석의 손이 떨렸어요. 종이 몇 장뿐이었는데 손에 쥔 느낌이 이상하게 무거웠거든요. 첫 번째 문서는 방화 지시서였습니다. 8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고 구만석의 서명이 또렷했어요. 태석의 공방을 불태우라는 명령, 실행자 이름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죠. 태석은 그 이름들을 하나씩 읽다가 종이를 접어버렸어요. 더 이상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은희 미행 보고서였어요. 날짜가 빼곡했습니다. 달동네로 숨어든 날, 반찬 가게를 연 날, 윤희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날까지 은희의 8년이 전부 기록돼 있었어요. 그제야 태석은 알았습니다. 은희가 숨어서 산 게 아니라 구만석이 일부러 살려둔 거였다는 걸요. 세 번째 문서는 계획서였습니다. 왜 은희를 건드리지 않았는지, 언제 다시 써먹을 생각이었는지 적혀 있었죠. 태석이 성공하면 그때 은희를 미끼로 다시 이용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었고요. 태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보다 먼저 올라온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8년 동안 버텨온 시간들이 누군가의 계산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컸거든요. 은희는 말없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죠. 그럼 내가 숨어 산 게 다 의미 없었던 거야? 은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태석은 대답 대신 은희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은희 잘못 아니야. 이건 저 사람이 너무 악랄했던 거야. 그날 태석은 결심했어요. 이건 피할 일이 아니라고. 이제는 끝내야 할 일이라고요. 다음 날 태석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서류를 본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방화, 협박, 불법 미행.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고 아니 반드시 가야 하는 사건이라고 했죠. 며칠 뒤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구만석에게 소환장이 날아갔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태석은 정말 오랜만에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눌러앉아 있던 무게가 아주 조금은 내려간 것 같았거든요. 윤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고 은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웃음처럼 보였죠. 이제는 좀 괜찮아질까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이제는 법의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도망칠 이유는 없어요. 그날 밤 태석은 정말 오랜만에 약 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완전히 놓이진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태석은 이유 없이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게 됐습니다. 전화도 없고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구만석 쪽에서도 언론에서도 아무 반응이 없었죠. 너무 조용했습니다. 은희는 창문을 한 번 더 잠갔고 윤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었어요.
그날 밤 태석은 다시 잠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구만석 같은 인간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다는 걸 태석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끝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싸움 같았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구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고 기사도 없고 협박도 없었어요. 그게 태석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고요했거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요. 윤희는 다시 학교에 다녔고 은희는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태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만석 같은 인간은 이렇게 끝내지 않는다는 걸요. 며칠째 아무 소식이 없던 어느 날 태석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 하나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끊겼어요. 그날 오후 갤러리로 기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아니었고 질문도 애매했어요. 대신 이런 말을 남기고 갔죠. 요즘 온라인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더군요. 그날 밤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어요. 명인의 성공 뒤에 숨겨진 8년의 공백. 기사에는 사실과 추측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은희가 왜 사라졌는지, 왜 다시 나타났는지 마치 큰 비밀이 있는 것처럼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의심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태석은 화면을 끄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은희도 그걸 보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세상이 자신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걸 느낀 거죠. 괜찮아. 태석이 말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 고요함은 안심이 아니라 구만석이 고른 방식의 전조였습니다. 태석은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싸움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걸 더는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윤희는 그날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가방을 내려놓지 않았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현관에 서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 은희가 물었지만 윤희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태석은 그걸로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힘들 때는 말을 안 한다는 걸요. 저녁 내내 윤희는 숟가락을 몇 번 들었다 내려놓기만 했습니다. 좋아하던 반찬에도 손이 가지 않았고 밥상 위의 대화는 자꾸 끊겼어요. 학교에서 뭐 있었어? 태석이 다시 물었을 때 윤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이 물어봤어요. 은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진짜 엄마 맞냐고요. 윤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뉴스에서 봤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서.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석도 그랬어요. 이 말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막상 입으로 들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냥. 윤희는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습니다. 엄마가 엄마면 되는 건데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아이 스스로 납득하려 애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윤희는 혼자 자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자던 아이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문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뒤척임도 없었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태석은 거실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켜내고 있다고 믿었던 평화가 아이의 한마디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구만석은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협박도 없었어요. 대신 윤희를 건드렸습니다. 태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법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 먼저 버텨야 끝난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 그 마음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햇빛도 있었고 윤희는 가방을 메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은희는 그걸 보면서 다녀와라고 말했죠. 아무 일도 없는 얼굴로요. 문을 여는 순간 윤희가 멈췄습니다. 아빠, 이거 뭐야? 현관 앞 바닥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었죠. 딱 봐도 일부러 그런 것처럼요. 태석은 괜히 웃으면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광고겠지 싶어서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봉투는 가벼웠어요. 그런데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하게 손바닥이 서늘해졌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은희가 반찬 가게 앞에서 멸치를 다듬고 있는 모습. 윤희 손을 잡고 골목을 걷는 모습. 교회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 태석은 사진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사진 속 시간들이 전부 과거였거든요. 어제도 아니고 며칠 전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 찍힌 것들이었어요. 은희가 사진을 보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사진 뒤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돌아오면 그건 범죄입니다. 그 한 줄이 전부였어요. 서명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래서 더 분명했습니다. 구만석이었어요. 윤희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태석은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학교가. 윤희는 한 번 더 얼굴을 올려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은희가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나나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구만석이 역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사문서 위조, 신분 사칭, 은희가 8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았다는 걸 문제 삼겠다고요. 태석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구만석은 사과도 거래도 협상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이었어요.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경찰서 갈게. 태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자? 응. 나 때문에 당신이랑 윤희까지 무너지는 건 싫어. 그 말에 태석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맞는 말 같아서가 아니라 그 말이 너무 오래 준비된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밤 은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짐도 싸지 않았고 편지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다가 새벽녘에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최진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눈은 이미 많이 울어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그 말과 함께 최진이는 가방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직접이에요. 태석이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자놈한테 말해. 도망치면 끝까지 간다고. 구만석의 목소리였습니다. 8년 전 분명히 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석은 그제야 알았어요. 이 싸움은 이제야 시작됐다는 걸요. 초인종 소리가 멎은 뒤에도 잠깐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현관문 앞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거든요. 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진희는 대답 대신 서류 가방을 조금 들어 보였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망설이다 온 사람이 아니라 결심하고 온 사람의 손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한 박자 늦게 문을 더 열어줬어요.
그 짧은 틈 사이로 새벽 공기가 밀려들었고 집안의 고요가 깨졌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최진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정리된 종이 뭉치와 작은 녹음기 하나가 나왔어요. 그걸 본 순간 태석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그냥 사과가 아니라는 걸요. 남편이 숨겨온 것들이에요. 최진희가 말했습니다. 혹시 이런 날이 올까봐 보험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태석은 말없이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켜지지 않은 작은 기계 하나가 이 집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손이 먼저 가지 않았어요. 왜 지금 오신 겁니까? 태석의 질문은 담담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최진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남편이 당신 얘기를 했어요. 아주 아무렇지 않게요. 마치 아직도 모든 걸 자기 손 안에 둔 사람처럼. 그 말에 태석의 턱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최진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더 늦으면 누군가는 정말 다칠 거라는 걸요. 그제야 태석은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걸 내놓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태석이 말했습니다. 최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윤희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어른들 얼굴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은희가 급히 윤희를 안쪽으로 데려갔지만 최진희의 시선은 잠시 아이에게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이를 이런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요. 최진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미룰 수가 없었어요. 태석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모든 걸 걸고 나왔다는 걸요. 그는 녹음기의 전원을 켰습니다. 아직 재생 버튼은 누르지 않았지만 이미 방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태석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최진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는 누군가는 멈춰야 하니까요.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 시작된 건 아침이 아니라 싸움의 다음 국면이었어요. 그리고 태석은 알았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모든 걸 끝내는 문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걸 무너뜨리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던 은희가 잠깐 멈춰 섰어요. 문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태석이 아무 말 없이 옆에 섰습니다. 재촉하지도 다그치지도 않았어요. 이 문을 나서는 건 은희의 몫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 떨려. 은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괜찮아. 오늘은 도망가는 날 아니니까.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밤과 낮의 경계가 흐릿한 시간. 은희는 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8년 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아침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선 냄새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은희는 잠깐 숨을 고른 뒤 접수대 앞으로 걸어갔어요. 신분 확인 때문에 왔습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그 옆에 서 있었고 윤희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조사는 길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숨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은희는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도망친 이후 숨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 구만석의 이름까지. 중간중간 목이 메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면 이 밤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조사가 끝났을 때 해는 이미 높이 떠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잠시 서류를 정리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은 귀가하셔도 됩니다. 추가 조사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크게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윤희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집 가는 거지? 은희는 잠깐 멈칫하다가 대답했어요. 응, 집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어요. 숨기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흘려보내는 침묵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은희는 처음으로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태석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은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무섭긴 한데 더는 숨어 있고 싶지 않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특별한 반찬은 없었어요. 늘 먹던 밥, 늘 먹던 국. 하지만 윤희는 유난히 맛있다며 웃었고 은희는 그 웃음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자 은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흔들렸어요. 8년 동안 닫아두었던 창이었습니다. 태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은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사는 것 같아. 밖에서는 차 소리가 지나갔고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게 은희에게는 처음 겪는 평범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불을 끄고도 한참을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악몽 때문이 아니라 내일이 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되는 이름으로 살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뒤에도 삶은 갑자기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여전히 오고 밥을 짓고 아이를 학교에 보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상처 위에서 살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무너뜨린 복수의 기록이 아니라 끝내 무너지지 않으려 버텨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버텨낸 하루가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억의 스케치였습니다.